요즘 TV나 뉴스 기사를 보면 속가 폭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2012년도 속가 폭락이 왔을 때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 한우로 수천만 원을 벌게 된 과정과 속가 폭락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한우 귀농을 준비하는 입장, 그리고 이미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 입장,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 원가를 줄이고 등급을 올리고 농장의 경쟁력을 갖춰라 같은 이런 뻔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속값 하락은 무조건 옵니다. 다만 그 시기와 하락 정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속값 하락에 대한 예측은 거의 항상 틀려왔고 속값의 큰 변동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어났었거든요. IMF, 한미 FTA, 김영란법, 구제역, 그리고 코로나까지요. 코로나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속감 예측은 거의 공급으로만 예측을 합니다. 소비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년에는 속값이 반토막 난다는 기사도 있던데 먼저 작년인 2021년도 3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우 관련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도축 마리수가 증가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4분기에는 한우 가격이 16,500원에서 17,500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결과는 아시겠지만 10월에는 한우 평균 가격은 22,000원에서 23,000원이었고요. 연말이 되면서 조금 하락하다가 1월인 요즘은 또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하락이 있었긴 했지만 2만원대에서 움직였지 17,500원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틀렸죠. 그리고 한우 가격 전망에 관한 뉴스 기사나 TV에 나오는 걸 보면 GSNJ 인스티튜드라는 곳의 자료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한우 가격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 농업연구기관인데 정기적으로 한우 동향에 대해 자료를 발표합니다. 당연히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니까 옆집 소 키우는 아저씨가 속값이 떨어질 것 같던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엄청 탄탄해요. 어떤 자료들로 속값을 예측하냐면 당연히 한우의 총 사육 두수는 들어가고요. 가임암소 두수, 송아지 생산 두수, 송아지 가격, 한우의 도축 두수, 한우 고기 도매 가격, 인공수정액 판매량, 암소 도축률, 쇠고기 수입 동향, 이런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서 가격을 예측합니다. 그럼 실제로 2년 전인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우 가격을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당시 여러 뉴스 기사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구이류와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한우 산업의 호황은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도축 예정 두수가 많아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이때도 그랬어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결과를 다 알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서 수요가 올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20년도 중순도 한우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향후 전망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코로나라는 이변 때문에 한우는 호황이었던 거고 얼마 더 버티지 못한다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사육 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도축 두수 증가로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21년도가 됐죠. 결과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우 가격의 엄청난 상승세로 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기 가격을 따라서 송아지 가격도 급등을 했고요. 300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던 숫송아지가 500만원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GSNJ 인스티튜드를 틀렸다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수많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더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만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이 의미가 있으려면 확률도 높아야 하고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3분기에는 속값이 떨어질 확률이 99% 이상이다. 예측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정도로 예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귀농 예정자들은 속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면 되고 이 정도 확률이라면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2분기 전까지 소를 다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3분기가 지나고 싼 가격에
소를 사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예측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측에 맞게 행동할 만큼의 신뢰도가 있지 않다면 그냥 의미가 없는 예측인 거죠.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GSNJ 인스티튜트는 언젠가는 결국 맞을 거예요. 계속 하락을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락이 올 거니까요.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주식도 사이클이 있고 반도체 가격도 사이클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속값도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 하락이 올해일지 내년일지 몇 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도축도수가 지금처럼 많은 상태로 소비가 줄어서 당장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코로나가 지금의 오미크론처럼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더 장기화돼서 소비가 줄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비가 줄지 않아서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언젠가 폭락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입니다. 이 준비라는 건 아직 소를 키우고 있지 않은 귀농 예정자 입장과 저처럼 소를 키우고 있는 입장,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각각의 입장에서 속가 폭락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귀농 예정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를 키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속값이 너무 비싸니까 속값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세요. 속값 하락이 금방 올 거고 그러면 축사도 싸게 나올 거고 송아지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사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반대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한우 사육 두수가 300만 두가 넘으면 속값이 폭락한다고 뉴스며 언론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300만 두가 넘은 시점이 19년도입니다. 만약에 19년도에 귀농을 하려던 분이 300만 두가 넘으면 속값이 폭락한다.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아직도 폭락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시간이면 이미 한우 비우고 2년을 키우고 한 파스를 팔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19년도 이때 소를 사서 넣었다면 21년도 한우 가격이 최고점일 때 팔았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와 그 반대 시나리오에 중간은 갈 수 있게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속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한우를 시작하는 방법은 송아지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매달 마리수를 정해두고 송아지를 사는 거죠. 그러면 송아지 가격이 오른 달에도 소를 사게 되고 송아지 가격이 내린 달에도 소를 사게 되니까 결국 평균에 수렴되는 가격에 송아지를 살 수 있으니까요. 소를 팔 때도 마찬가지로 한우 고기값이 좋을 때도 소를 팔게 될 거고 반대로 고기값이 조금 떨어졌을 때도 소를 팔 수 있겠죠. 주식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내가 소를 키우고 축산에 몸을 담고 있어야 소값이 하락하는 것도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소도 살 수 있고요. 결론은 전문가도 못 맞추는 속값을 예측하지 말고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이라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은 한우를 키우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육 원가를 줄이고 등급을 올리고 농장의 경쟁력을 갖춰라 같은 이런 뻔한 말은 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값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지만 돈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 라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존버한다고 하죠. 한우 비오고는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적정 출하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사료값이 계속 들어가니까 속값이 떨어지더라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사료를 덜 먹일 수도 없고요. 살이 빠지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속값 하락이 오고 소를 팔게 됐을 때 내가 돈을 잃습니다. 이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에 투자된 돈을 다른 자산에 잠깐 이동시켜 두는 거죠. 만약에 소를 200도 이상 키우고 있다면 소로만 자산을 최소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속값 하락이 오면 내 자산의 타격이 너무 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으로 옮겨두는 거죠. 금이나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다른 자산은 따로 없고
본인 축사를 가지고 그 축사에 소가 다 차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대략 부동산인 축사가 50, 소가 50일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소값이 좋으면 축사 규모를 더 늘리고 소를 더 사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결국 내 총 자산이 늘어나도 축사 50, 소 50의 이 비중은 유지가 됩니다. 결국 소값이 하락하면 타격이 더 커지죠. 이때 축사는 팔 수가 없으니까 소값이 좋을 때 소를 팔아서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축사 50, 소 30, 다른 자산 20 이런 식으로요. 저는 실제로 올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한 개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소값이 좋을 때 소를 팔아서 4억짜리 상가를 삽니다. 물론 이 상가는 공실이 없고 가격 하락이 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야겠죠. 이후에 소값이 하락하게 되면 나의 전체 자산 중에 소에 투자된 비중이 50에서 30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타격이 훨씬 적겠죠. 게다가 소값이 좋을 때는 송아지 가격이 400만 원이었지만 소값이 떨어지고 나면 송아지 가격도 따라서 줄었을 겁니다. 만약에 3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두었던 4억을 다시 매각해서 가지고 올 경우 예전에는 송아지 100마리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130마리의 송아지를 살 수 있게 되죠. 중개수수료나 취득세는 월세로 충당한다고 치고요. 만약에 소값이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월세는 계속 나오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내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비중이 나눠져서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요. 이렇게 200도 이상의 농장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소가 폭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도 미만의 농장들은 소를 일부 처분해서 다른 자산을 구입할 정도의 돈이 되지 않는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 50, 소 40, 현금 10 이렇게요. 현금 비중은 본인의 생각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소값이 좋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조심해야 할 건 내 소비 수준을 호황대로 맞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우 거세어 1000만 원을 받으면 소 진짜 잘 키웠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전국 평균 가격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잘 키운 건 1200만 원, 14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황인 시기에는 돈이 벌리니까 차를 막 바꾸십니다. 벤츠 제네시스 이렇게요. 벤츠 제네시스를 타는 게 나쁜 건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벤츠 사고 싶어요. 하지만 농장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차를 바꾸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값이 하락하면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요. 호황일 때, 그러니까 돈이 벌릴 때는 한우 농장도 회사처럼 사내 유보금을 쌓아둬야 합니다. 나중에 불황이 오면 그때를 이겨나가기도 해야 하고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금으로도 써야 하니까요. 이렇게 현금도 쌓아뒀고 자산 포트폴리오도 나눠놨다면 그때는 마음 편히 벤츠 타고 다니면 되죠. TV에서 아무리 소가 폭락을 이야기해도 현금도 있고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폭락이 오면 싼 가격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소도 사고 금매로 나온 축사가 있다면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축사도 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부하긴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12년도에 소값이 폭락해서 청와대로 소 끌고 가는 거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소값이 객값이랑 똑같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극악의 불황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서울에서 택시를 하시다가 내려와서 한우 농장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멀쩡하게 벼가 심어진 논이 있으셨는데 이 논을 갈아엎고 축사를 신축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욕을 했었죠. 이렇게 소값이 폭락해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멀쩡한 벼 심어둔 거를 갈아엎고 축사를 짓는다고 하니까요. 이때 이분은 다른 폐업하는 농장에서 소들을 헐값에 사왔습니다. 이때가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00만 원 이랬었으니까요. 결국 이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값의 차익으로만 수천만 원을 버셨죠. 이렇게 위기를 미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소값 폭락보다 사료랑 조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 가격이 지금 20% 이상 올랐고 그마저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랐죠. 제가 작년에 달러를 조금씩 사모았을 때가 환율이 1100원 초반대였는데 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었더라고요. 계속 지속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얼른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올해 상반기는 계속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또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나면 다시 호황이 오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